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제정치학 기본 강의를 맡게 된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부터 여러분들 13회에 걸쳐서 국제정치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게 될 텐데요. 자, 이 수업은 말이에요. 일단 그 수업을 갖다 만든 목표는 여러분들이 국립외교원을 갖다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행정고시를 갖다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정치학을 갖다 전공으로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뭐 국제정치학을 갖다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만은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정치학을 접해볼 기회가 딱 그닥 많지 않죠. 그래서 국제정치를 갖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갖다 위해서 마련한 수업입니다. 원래 이 기본 강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년 겨울부터 이제 개설이 되어 가지고 올해까지 일단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수업, 국제 관계를 처음 입문하는 그런 이제 그 수험생들을 갖다 위한 그런 수업이다 보니까 처음 출발점은 여러분들 뭐 이제 행정고시를 갖다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또 외교원을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입법고시를 준비하시든지 근데 모든 수험생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오픈된 그런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그 지식들을 갖다 축적을 해 나가고 시험을 갖다 대비를 해 나가셔야 되겠죠. 자, 뭐 그런 목적으로 일단 모든 수험생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수업이다. 그러니까 일단 출발점에서는 모두가 같이 뛰는 겁니다. 중간에 여러분들이 각각 희망하시는 길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행정고시를 향해서 어떤 분들은 외무고시를 향해서 중간에 길이 갈라지겠습니다만 일단 출발점에서는 모두가 지금 같은 선상에 서서 지금 출발을 갖다 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자, 일단 교재를 갖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교재가 한국정치학회에서 마음 먹고 쓴 교재입니다. 마음 먹고 쓴 교재예요. 무슨 마음을 먹었느냐?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입문 교재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요. 원래는 이게 이제 두 권으로 이제 만들어진 교재예요. 정치학 시리즈 이런 표지 보시면은 제일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정치학 시리즈 2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래 두 권짜리 책입니다. 두 권짜리 책이라서 원래 정치학 시리즈 1, 자, 제1권은 그러니까 이제 정치학 이론하고 그다음 비교 정치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치학 시리즈 2가 이제 국제 관계에 관련된 그런 이제 교재인데 뭐 일단 뭐 외교원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권이 필요 없겠죠. 뭐 1권 같은 경우는 뭐 행정고시를 갖다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만은 외교원 공부하시는 분들은 1권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데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국제 정치를 공부해야 되니까 일단 2권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학습을 갖다 할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이 교재는 말이에요. 나온 지가 지금 한 6년 됐나? 예, 좀 됐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한국정치학회는 정치학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제일 큰 학회죠. 정치학계에서는 한국정치학회에서 정치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교재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너무 책 선전하는 것 같은데 나하고 내가 뭐 지필자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만은 너무 책 선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먹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 이게 쭉 쓰신 책도 아니고 각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그 선생님들이 한 챕터씩 맡아가지고 이제 집필을 갖다 한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책이 구성이 되게 잘 돼 있어요. 탄탄하게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대부분의 이제 국제정치학 개론서라든가 교재들을 보시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두껍고 또 외국학자들이 쓴 이제 교재들 같은 경우는 번역이 이제 이렇게 매끄럽지도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있는 교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부분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지난 겨울에 작년 겨울에 우리가 활용했던 이제 모 교재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되어 있는 교재고 좋습니다만은 국제 정치 경제 파트가 상당히 좀 약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었죠. 근데 이 교재는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이 교재는 뭐 빠짐없이 진짜 뭐 국제 정치와 관련된 거의 뭐 전 분야를 갖다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챕터를 갖다가 각각의 그 전공하신 분들, 전문가들이 맡아서 집필을 하시다 보니까 내용도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교재를 갖다가 이제 그 우리 국제정치학 그 수업 자료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글도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난해한 그런 이제 그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교재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제 이 책을 갖다가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한 번씩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작년하고 좀 다르게 올해는 이 교재를 갖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뭐 앞으로 한 13회에 걸쳐서 그래서 국제정치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시험에 대비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쭉 이제 교재를 갖다 우리가 일독을 하면서 교재를 갖다 교화 중심으로 일독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해볼 것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보충을 해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아직은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아주 심화를 갖다 시킨다거나 이래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렵기도 하고 이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론이 있다,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로 이제 쭉 보충을 해드리면서 13회에 걸친 수업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9페이지 봐주세요. 교재 9페이지를 여시면은 국제관계의 이론적 접근, 첫 번째 챕터가 이론적 접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페이지를 넘기시면 국제관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표가 달려있는 제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부터 딱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정치 고시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국제정치란 말을 많이 씁니다만 학계에서는 이제 국제정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옛날 낡은 유물처럼 되어가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뭐 낡았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뭐 배척을 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죠. 자, 근데 이제 국제 정치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갖다 뛰어넘어가지고 새로운 그런 이제 그 타이틀들이 지금 막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게 벌써 오래됐어요. 냉전이 끝난 다음부터 자, 국제 정치라고 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게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 정치를 영어로 얘기하면 International Politics죠. 자, 연구 주제가 뭐야? 인터내셔널이에요. 국가들 간에, 그쵸? 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그 다음 폴리틱스, 정치학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주로 군사, 정치적인 그런 이제 관계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어떤 국제 문제를 연구를 해 왔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군사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후퇴를 갖다 했고, 그러니까 국제관계의 영역, 국제적인 어떤 아젠다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상호작용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군사 정치적인 영역을 넘어서 경제적인 문제들, 더 나아가서 환경 문제, 무슨 에너지 문제 등등 문제가 굉장히 다각화되고 복잡화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국제 정치로만 한정을 해서 어떤 이제 국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이제는 시대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에서 지금은 우리가 국제 관계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국제 정치 공부하러 왔는데 왜 국제 관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국제 관계는 그래서 국제 정치, 기존의 국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어떤 뭐 사회, 문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국제화, 초국가적인 그런 이제 그 상호작용을 갖다 다루는 그런 이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뭐 밑에 이제 뭐 다른 이제 그 용어들하고 이제 비교 같은 것들이 이 텍스트에 나옵니다만은 일단 국제관계라고 하는 말의 의미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1페이지 첫 번째 머리말을 좀 봐주세요. 차근차근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사람들의 인식의 확장과 함께 세계는 계속해서 넓어져 왔습니다.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곳까지를 우리가 세계로 이해했던 시대에서는 이제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세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 자, 비행기를 타고 혹은 우주선을 타고 가서 볼 수 있는 곳까지 세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있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결국은 어때요? 어떤 사회적인 삶의 변화 더불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넓어지고 있죠. 그쵸? 예.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세계의 개념도 점점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 교통통신의 발달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를 지구촌을 넘어서 태양계까지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작고하신 대우그룹의 설립자 이제 김우중 회장이 했던 얘기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어떤 경영인의 글귀가 떠오릅니다. 할 일 많은 세계를 알고자 한다면 국가의 바깥에서 펼쳐지는 여러 문제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즉 국제관계는 세계 각지의 사람, 정치, 사회, 문화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 영역입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경제와 경제, 그리고 정치와 정치 사이의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 다단하고 또 그 범위가 중첩되어 있고, 범위가 중첩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뭐 지금 여기 쭉 나열한 것처럼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했고 사람들의 그 활동 영역을 구분을 합니다만은 그런 구분은 인위적일 뿐이죠. 그렇죠? 예,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요거는 정치 문제, 요거는 경제 문제라고 딱딱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야.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프랑스에서는 말이에요, 유로를 쓰죠. 화폐로 유로를 씁니다. 축구 유로 말고 그 화폐로 유로를 쓰죠. 내가 옛날에 유학 갔을 때는 프랑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유학하는 도중에 결국 이제 그 유로라고 하는 화폐가 도입이 됐는데, 자,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제 이원 집정부제라고 그래갖고 그 제도가 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제하고 좀 달라요. 그 대통령이 외교 국방을 갖다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가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이라고 얘기하죠.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을 담당을 하게 되고, 그다음 총리가 이제 그 대통령과 권한을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주로 이제 내각의 수반으로서 그러니까 국내 정치와 관련된 행정과 관련된 그런 이제 일들을 갖다 담당하는 게 이제 그 프랑스의 이제 총리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원 정부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가면 갈수록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왜 그럴까? 국내 정치적 영역과 국제적 정치적 영역이 따로 구분이 안 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뭔지 그 내치에 해당되는지, 국내 통치의 행정에 해당되는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국제 정치에 해당되는지, 이게 가면 갈수록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유로라고 하는 그 유럽연합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화폐는, 예, 자, 국내 정치적인 어떤 이슈일까요? 화폐 이슈가 아니면 국제 정치적 이슈일까요? 예, 그거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진단 말이야. 실제로 이제 많이 내가 그 프랑스에 있을 때 자주 벌어졌던 일인데, 유럽에서 말이지 무슨 뭐 유럽연합에서 자, 유로 문제로 회의를 하자. 그럼 프랑스 같은 경우에 애매해져요. 이거 국제 정치야? 대통령이 가야 되나? 이거 당연히 돈 문제는 국내 경제하고 관련되니까 총리가 가야 되냐? 이런 것들이 되게 애매해져 갖고, 예, 때에 따라서는 말이야, 총리하고 대통령이 다 같이 회의에 참여를 갖다는 이런 경우도 벌어진단 말이지. 세계가 지금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국제적인 이슈들은 11페이지 마지막 줄, 그 범위가 중첩되어 있고 또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막 이제 이슈들이 막 중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2페이지,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욱 넓어진 세계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현상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개념 나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말이에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때 개념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디폴트로 딱 설정을 해놔야 돼. 개념은 무조건 외운다. 외운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개념은 말이에요, A는 B다라고 하는 어떤 정의가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나오잖아요. 자, 이제부터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개념이 나올 때마다 개념은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요거는 머릿속에 꽉꽉 채워 넣어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쭉 하시고 삼순환 때 가시면은 모의고사 계속 보고 이제 시험을 갖다 마지막으로 대비하는 그런 단계에 가게 되는데, 개념을 갖다 아시면 글을 갖다 풀어 나가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예,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항상 문장의 첫 부분에 시작할 때
A는 B다라고 하는 개념부터 정의를 하고 쭉쭉쭉쭉 풀어가면서 글을 쓰게 되면은 글쓰기가 굉장히 편하고 논리 정연하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나올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자. 예. 자, 국제관계라는 말의 의미가 나왔습니다. 국제관계라는 말 그대로 개념을 규정한다면 국제관계라는 분야는 세계 각국 정부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국제관계는 정부들 간의 관계다. 인터내셔널은 국가들 간의 관계고 국가를 대표하는 행위자는 누구? 각국의 정부죠. 그쵸? 그래서 국제관계는 세계 각국 정부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쵸?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대 정부 차원의 정치적 관계로만 국한시켜서 다른 부문들과의 상호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만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 말 좀 어렵죠? 무슨 말이에요? 자, 국제관계를 갖다가 딱 정부와 정부 간의 어떤 정치적 관계로만 환원해서 보는 것은 이제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오히려 어렵게 된다 이 얘기예요. 관계, relations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 관계를 초월합니다. 초월하죠. 예, 관계라고 하는 말에는 경제관계, 문화관계, 사회관계가 다 포함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렇습니다. 자, 이를테면 국제관계는 자, 정부뿐만 아니라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초국적 기업, 국제 NGO, 개인들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도 참여를 하고, 그쵸? 기본적으로는 정부 간 관계입니다만은 이 정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행위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지. 국제관계를 갖다가 직접 실천을 갖다 하는 것이 정부만 있느냐?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문제는 정부들이 베이스가 기본적인 행위자로서 행위를 하지만 이 정부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행위자들이 그냥 엄청나게 폭주를 갖다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자들, 국제기구, 여러 이제 그 각국의 정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갖다 하는 국제기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유엔에서 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곧바로 모든 정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IMF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험했잖아. 1997년도 금융위기 겪었을 때 말이에요. IMF 같은 국제기구가 와가지고 한국 경제를 갖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라 그래갖고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이제 운영 방식 같은 거를 막 처방하니까 우리 정부가 상당히 자율성 같은 것들을 제약을 받으면서 IMF의 명령 같은 것들을 따라야 된단 말이지. 국제기구의 영향력, 또 초국적 기업의 영향력. 최근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국제 정치 경제 쪽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Race to the bottom.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예, 밑바닥을 향한 경쟁. 이게 뭐야? 최근에는 말이야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이 되게 커지게 되면서, 그렇죠? 자, 이제 뭐 그 국제적으로 투자 같은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을 갖다 자국에 끌어들여서 고용 같은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들이 상당히 비굴해진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다국적 기업한테. 여러분 신문 같은 거 자주 보잖아요. 어떤 무슨 뭐 이제 투자 무슨 뭐 자유지역 무슨 외국인 무슨 뭐 이제 투자 자유지역이라든가 무역 자유지대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거기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그 세금을 갖다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슨 특혜 보조금을 준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말이야. 정부가 이제 보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경쟁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race to the bottom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밑바닥을 향한 경쟁.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국적 기업들이 정부한테 영향을 미치죠. 다음 이제 국제 NGO, 그쵸?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쇠고기 파동으로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광화문에서 막 촛불 시위 있었잖아. 국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딱 이제 뭐라고 보고서를 발표를 했냐면은 한국 정부가 그 시위대에 대해서 좀 강경 진압하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라라고 이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 사면위원회 같은 이런 이제 그 인권 단체가 보고서 발표하게 되니까 곧바로 국제적인 압력을 넘어서 국내적인 압력도 강해지게 되잖아.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개인들과 같은 다양한 행위죠. 야, 여러분 개인들은 또 국제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재밌는 사례 하나 얘기해 볼게요.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 국제 정치 경제를 갖다 강의하셨던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재밌는 사례 연구를 갖다 하셨는데 월스트리트에서 한 개인, 어떤 개인?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 명성이 상당히 높은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곧 금융위기가 올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금융위기가 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석력이 탁월해서 금융위기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때? 예,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신뢰를 갖다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분석이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틀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어때? 사람들이 다 금융위기를 갖다 염두에 두고서 투자를 갖다가 투자 전략을 세운단 말이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개인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국제관계는 정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는 국제 정치와는 다르게 정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여러 분야를 비롯해서 지리적, 역사적 영향과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분야가 국제관계 분야입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 국제정치하러 공부하러 왔는데 국제관계 공부하면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험 문제는 정부 간 관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학원가에서는 국제정치라고 부르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국제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장의 주된 목적은 국제관계라는 분야를 소개하고 이 영역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지식과 이론화된 것들의 기초적 이해를 도모하며 정치학자들이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할 때 사용하는 주요 개념들을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국제관계를 개념화하고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연구 분야로서 국제관계를 설정하며,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자, 국제관계의 연구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자, 그거를 갖다 살펴보고 국가를 비롯한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의 여러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고 다루는 여러 이슈들을 이제 분석하고 다루는데 활용할 수 있는 분석의 차원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짧은 글인데 굉장히 알찬 내용들이 이 안에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요. 몇 페이지야? 전부 32페이지까지, 지금 12페이지가 20페이지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처음부터. 근데 굉장히 서술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 국제관계란 무엇인가? 국제관계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과 밖에서 펼쳐지는 정치의 속성에 대한 인식부터 먼저 우리가 짚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국제관계는 어때? 정치를 포함하는 여러 관계라고 얘기했죠. 예, 기본적으로 보면은 국제관계학에서도 정부 간의 관계, 특히 정치적 관계가 제일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정치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 보자, 이런 겁니다. 자, 우선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내재적 속성에 따른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옆에 조그맣게 필기. 여러분이 세 번째 줄 옆에다가 조그맣게 뭐라고 메모를 적어 놓으시냐면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를 구분한다. 자, 국내 정치와 여러분들 이런 쟁점이 하나 있을 수 있지. 국내 정치하고 국제 정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에 대해서 일군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별 차이 없어. 그냥 국내 정치가 국제적으로 확장된 거에 것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소수입니다. 아직까지 소수예요. 예, 적어도 국제 관계를 갖다 연구하시는 대다수의 학자들은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엄연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시겠죠?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엄연히 다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그래야 국제 정치라고 하는 학문의 영역이 정립될 수 있지. 아니, 국내 정치하고 국제 정치하고 똑같으면 그냥 국내 정치 연구하는 방법으로 하고 정치학자들이 다 국제 정치까지 연구하면 되게, 그렇죠? 국제 정치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 국제 관계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만들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뭐냐면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별다른 전공으로 발전을 갖다 시키게 되는 거란 말이야. 국제 정치를. 예.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에 대한 답부터 이제 우리가 하고 가야죠. 벌써 여기서부터 중요한 쟁점이 나오는 거예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차이점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 정치는 질서가 잡혀 있어. 국제 정치는 질서가 없어. 자, 질서가 없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야.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무정부 상태냐, 아니면 정부가 있냐, 요거는 이제 질서가 있냐 없냐, 요 차이는 바로 뭐냐면 국내 정치는 질서를 보장해주는 정부라고 하는 강한 권력이 존재하죠. 정부가 법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그렇죠? 입법부인 의회가 법을 갖다 만들고, 국민들은 착실하게 그런 법을 갖다가 준수를 하고, 예, 사법부가 법을 갖다가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렇게 해서 국내 정치는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정부란 말을 쓰죠, 여러분들. 정부. 원래 정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행정부만 이제 정부라고 부르는 이런 식의 시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좁은 의미의 이제 그 정부 개념입니다. 좁은 의미의 정부 개념은 행정부만을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넓은 의미의 정부는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포괄해서 우리가 정부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국내 정치는 정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질서가 보장된다. 질서 있게 작동할 수 있다. 국제 정치는 그런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정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정부적인 상황에서도 나름의 질서 같은 것들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보장해주는 강한 어떤 이제 질서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는 없어도 나름대로 어때요? 질서를 찾아간다는 거지.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치 사상에서 우리가 아나키 들어보셨죠? 무정부주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완전한 무질서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작은 질서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정부의 명령이라든가 강압으로부터 독립되어 갖고 각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각자 자율적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자, 이런 것들이 원래 아나키즘의 베이스거든.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라고 그래갖고 완전 무질서를 갖다 원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게 이제 그 핵심적인 차이예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차이는. 자, 그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내재적 속성, 근본적인 속성의 다른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정치는 국가의 영토적 한계를 넘어서 벌어지는 국가들끼리의 정치를 말합니다. 국제 정치예요. 국제 정치는 국가의 영토적 한계를 넘어서서 벌어지는 국가들끼리의 정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제 정치는 국가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정치 현상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첫째,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 달리 나온다. 정부와 같이 권위적이고 구속력 있는 원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중심적인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단순하게 행정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입법, 행정, 사법을 포괄하는 좀 광의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권위체가 국제정치에는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계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통일된 중앙정부가 없다는 것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통제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중앙의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13페이지 그 네 번째 줄 보세요. 자, 둘째,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두 번째 차이. 국가들이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도 국제정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의 법은 국가들 스스로 만들고 국가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준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국제법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만든 것이며 국제법의 준수도 국가들의 의사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하고 다르지. 자, 국내 정치에서는 국가가 국가가 아니라 이제 그 개개인, 국민 개개인이 기본적인 구성 단위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신들의 대표를 세워가지고 법을 갖다 만들고, 또 자신들의 대표를 통해서 집행을 갖다가 담당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쵸? 자, 근데 이제 국제 정치에는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이 아니라 국가죠. 국가. 각국의 정부입니다. 이 정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 표방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외부의 어떤 명령이라든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명령이라든가 간섭을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와 다른 이런 속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 및 행위자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사법부도 국제정치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예 국제 무슨 사법재판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인권재판소도 있고 형사재판소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뭔가 어떤 이제 법률적인 구속력, 개별 국가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다 부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때? 그런 어떤 이제 국제 무슨 사법기관, 국제적인 사법기관에도 사실은 그 안에서도 국가의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반영돼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구 같은 거는 있지만 그 기구의 작동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때요? 강대국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독립돼서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만약 모든 인간과 국가를 구속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힘을 가진 그런 존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세계정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정부가 없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에서 서로 경쟁하는 단위란 말이 어렵죠. 행위자 이런 말로 한번 바꿔보면 쉬울라나요? 가장 어떤 이제 질서를 갖다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들. 국내 정치에선 개개인들이 되는 거지. 특히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들이 되는 거고, 국제 정치에선 주로 이제 그 정부, 각국의 정부, 그러니까 국가를 갖다 대표하는 각국의 정부를 갖다 주요 행위자로 봅니다. 물론 국가만 있는 게 아니지만 행위자가. 이 단위란 말은 그래서 행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에서 서로 경쟁하는 행위자들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합니다. 그렇죠? 물리적 폭력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국제적인 차원에서 물리력에 의한 의존은 바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자, 인류에게 미중유의 피해를 안겨준 두 번의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전쟁들은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다면 대규모의 핵전쟁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전쟁. 자, 밑에 나온 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물리적인 힘에 의존한다고 할지라도 내전이 있을 수 있죠. 국내적인 차원에서 물리적인 힘에 의존하는 게 내전도 있을 수 있고 쿠데타가 있을 수가 있죠. 기타 여러 가지 무슨 부족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 상호 공멸을 전제로 한다든지 대규모 전쟁 상황 등을 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자, 한마디 더 쉽게 얘기하면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주권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자체가 지도에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내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어떤 쿠데타, 내전, 기타 등등의 무력 충돌 같은 경우는 어때? 그것들이 심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구상에서 그 나라가 없어진다든가 주권이 사라진다든가,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지. 자, 물론 국내 정치의 갈등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과격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갈등이 확대되어 폭력적인 양상으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전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나 상대편을 파멸로 이끌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 뭐 서로 전쟁하고 죽이곤 합니다만 어때요? 적당한 수준에서 자기의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만둘 수 있는 게 국내적인 차원이죠. 한편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의 중요한 차이점들이라면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의 유사한 점들이 좀 나옵니다. 한편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동질적 측면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냐? 첫째,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에요.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하나가 공히 권력의 획득과 유지와 강화와 연관된 활동이라는 겁니다. 국제관계 내에서 핵심은 국제정치라고 얘기했죠. 국제정치나 국내 정치나 결국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죠. 또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물리적인 수단이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예, 요건 좀 이따 제가 재밌는 보충을 해드릴게요. 국제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 여기 수단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권력.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죠. 그 권력의 수단으로서 권력으로서 물리적 수단이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국제정치 영역에서 물리적 힘의 사용은 전쟁으로 귀결될 수도 있고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는 무력에 의한 쿠데타나 혁명도 흔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교재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보충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 뭐 노트가 있으시면 적으시든가 아니면 여백에다가 글쎄 여백에 쓰기는 빡빡할 것 같습니다만 필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권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보충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모든 정치 현상의 핵심은 권력 현상이다. 정치는 결국은 권력의 문제다. 여기 나오잖아. 권력을 유지하고 그다음 확대하고, 예, 그다음 또 이제 획득하는 거. 예, 모든 이제 그 정치 현상의 핵심은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데 권력이 뭐냐? 예, 여기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단 불러드릴게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권력은 타자를 자신의 의지대로 행위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타자를 자신의 그 의지에 따라서 행위하도록 만드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권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됐죠? 타자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위하도록 만드는 능력. 자, 이게 이제 권력입니다. 자, 그런 권력을 갖다가 학자들은 특히 이제 그 정치를 갖다 연구하시는 아주 오래된 전통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권력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을 우리가 쭉 따라가 보면은 권력을 이해하는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어요. 자, 실체론이라고 하는 자, 이론적인 전통과 관계론이라고 하는 이론적 전통이 있습니다. 권력은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자, 그 능력을 갖다 바라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첫 번째, 실체론이라고 하는 것의 시각은 첫 번째,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요. 실체론은 일단 어때? 권력의 행사, 방향. 자, 권력의 흐름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파악합니다. 이 무슨 말이지? 권력의 흐름, 권력의 행사 방향이 일방적이다?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 권력을 갖다 그렇게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이라고 하는 말은 자, 약하네. 그쵸? 뭔가 이제 그 지배를 갖다 당하게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약자. 이 약자의 동의라든가 합의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권력은 어때? 일방적으로 강한 애가 약한 애를 상대로 해서 행사하는 힘이다. 그래서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권력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런 권력 개념의 한 가지 특이한 차이점을 우리가 막스 베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막스 베버는 뭐라고 그랬느냐? 막스 베버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죠. 권력이란 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 뭐가 들어갔어요? 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헐. 그쵸? 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실체로냐. 일방적으로 내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이제 그 권력의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자원이라고 해보자.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 그래. 자, 수단에 있어서 자, 실체론자들은 어떤 수단을 갖다 강조하느냐? 주로 물질적인 수단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물리적인 힘, 폭력, 그쵸? 아니면 어때? 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면은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거지. 타인을 내 의지에 맞게 행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물질적인 자원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국제정치학의 대표적인 권력 개념이었어요. 예. 자, 국제정치학에서 우리가 흔히 나중에 얘기하겠으면 현실주의라고 불리는 이론적 경향, 국제정치학의 굉장히 오래된 주류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론에서 강조하는 권력 개념이 주로 실체론적인 권력 개념을 많이 강조해 왔다. 자, 여기에 대해서 관계론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의 행사 방향을 인터랙티브하게 봅니다. 쌍방향성을 강조해요. 인터랙티브하다 쌍방향성? 즉 무슨 소리?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배자의 어느 정도의 동의와 합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은 나의 의지를 타인에게 관철시키는 그런 이제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어느 정도 타인의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에요, 이게. 타인의 동의가 없이 행해지는 일방적인 힘은 뭐가 되는 거야? 그거는 강압이다라고 해가지고 개념을 갖다 구분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자 일단 자 이런 식으로 행사되는 힘은 강압이다, 폭력이다. 그 뭐냐면 violence. 자 폭력이고 진정한 권력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본 사람이 누구?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학자죠. 이름 들어보셨죠? 한나 아렌트. 한나 아렌트는 실체론적인 권력은 권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피지배자의 동의가 없이 행해지는 건 이건 폭력이지 이건 권력이라고 할 수 없다. 권력은 어때? 피지배자의 동의와 합의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관계론이란 말이지. 자원에서는 자 물질적인 자원뿐만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봐봐. 피지배자의 동의와 합의를 갖다 이끌어갈 때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물질적인 것은 어때? 자, 그 상대방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가 물질적인 자원을 활용을 했어. 돈을 갖다 주면서 구슬르기도 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어때? 물질적인 자원이 고갈되는 순간 어때? 더 이상의 이제 상대방으로부터의 충성이라든가 인정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보다는 주로 관계론에서는 어떤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강조하게 되는 거야. 비물질적 자원들. 어떤 게 있을까? 비물질적 자원에는 이데올로기, 그쵸? 이념입니다. 이념. 또 어떤 거? 문화 같은 거 있죠. 종교 같은 거, 그쵸?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사실상 보면은 피지배자가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지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자원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 첫 번째 이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권력은 실체론과 관계론적인 그런 이제 전통이 있다. 국제 정치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전통을 되게 중시해 왔다. 실체론적인 그 전통을 중시해 왔다. 근데 어때? 냉전이 끝나가게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냉전 시기에는 미국하고 소련 같은 나라들이 서로 무기 들고 막 으르렁으르렁 싸웠잖아. 가장 중요한 건 뭐? 물리적인 힘이 제일 중요하다. 무기들을 갖다 가지고 으르렁 거렸던 거란 말이지. 근데 냉전이 막 끝나가게 되면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군사적인 대치 상황이 상당히 이제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냉전 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경제적인 힘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야 어떤 문화적인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냉전 시대보다 더 중요해지게 되면서 그쵸? 점점 관계론적인 이런 뭐야 그 시각들이 국제 정치에 등장을 하게 된단 말이지. 예? 국제 정치에서 이제 국력을 얘기할 때, 파워를 얘기할 때, 물질적인 것도 이것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것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착안을 해서 자 이거 알아놔야 돼요. 누구? 조셉 나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학자가 이 사람은 대통령 안보보좌관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조셉 나이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이런 힘, 부드러운 힘이라고 얘기했어. 부드러운 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걸 뭐라고 불러? 소프트 파워. 자, 점점 이런 것에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권력의 소프트 파워 측면이 점점 국제 관계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이건 뭐라고 그래?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권력이 있다는 우리가 하드 파워라고 부릅니다. 네. 하드 파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주로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이 하드 파워에 해당되는 거고, 소프트 파워는 어떤 문화, 그다음 또 뭐 어떤 이제 이미지,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소프트 파워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지. 참고로 학생들이 공부하다 가끔씩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경제는 하드 파워입니까? 소프트 파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개 다 돼요. 두 개 다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경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이제 실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자산으로서 군사력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쓰일 때는 당연히 하드 파워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여러분 개념상으로 말해 좀 추상적인 개념이 있을 수가 있잖아. 어떤 개념? 번영, 풍요. 그쵸? 경제가 어떤 나라의 풍요로운 이미지, 번영의 이미지,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소프트 파워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예. 자 일단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에 권력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논의가 있으니까 요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력의 행사 방식, 제목을 이렇게 달아야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지금 권력이 뭔가는 알았고 어떤 전통이 있는가, 이론적 전통이 있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제 이 권력의 이제 행사 방식을 놓고서 자, 자, 크게 이제 우리가 보통 3차원까지 권력의 차원, 자, 권력의 차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자, 권력의 차원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우리가 1차원적 인간아, 3차원적 인간아 얘기할 때 누가 고차원적인 인간이야? 당연히 3차원적 인간이 고차원적인 인간이지. 그쵸? 권력을 갖다 행사할 때 1차원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그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무식한 거지. 무식하게 권력 행사하는 거야. 2차원적인 그런 권력 행사 방식. 이건 뭐겠어? 조금 더 교묘하고 치밀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거겠죠. 3차원적인 권력 행사 방법은 제일 치밀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1차원. 자, 1차원적인 그런 이제 권력 행사 방식은 한마디로 강압입니다. 그냥 또 회유입니다. 자, 그냥 진 눌러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살살살살 꼬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따라오게 만드는 거지. 피지배자가 나를 따라오게 하는 거죠. 나한테 복종하게 하는 거죠.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진 눌러버리든가 돈 같은 거 가지고 앞에 눈앞에서 막 흔들면서 너 이거 갖고 싶지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이거 주지 하고 꼬시는 거. 그쵸? 자, 그게 1차원적인 권력 방법이야. 지배자가 어때? 피지배자 눈앞에 나타나서 으악 괴롭히든가 아니면 어때? 이거 하고 꼬시든가 지배자가 피지배자 앞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말이 직접 자기를 갖다 드러내는 그런 식의 방법. 아주 저차원적인 방법,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 힘을 이렇게 쓰는 거는. 자, 여러분 이제 그 2차원적인 그런 권력 개념이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의사 결정과 관련된 권력입니다. 의사 결정과 관련된 그러니까 의제의 통제. 자, 요거하고 이제 관련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자, 쉽게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 일단 내용부터 얘기하고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권력이 행사되는 방법은 자, 지배자가 피지배자한테 너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막 강압을 하든가 아니면 회유를 하든가 이런 방식 말고 피지배자가 그 힘이 없는 애가 스스로 알아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군. 스스로 나의 강한 애의 의도를 갖다 계산해서 따르는 거야. 자,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우리가 말하는 2차원적인 거라고 하는 것만 뭐냐면은 주로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강자와 약자가 오랜 이제 그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 둘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어. 제도적인 틀 안에서 이제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따로따로 이제 뭐 떨어져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틀 안에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예를 들어 강자가 이미 이제 오랫동안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약자는 어때요? 강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뭘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 빠꼼하게 알아. 약한 애가. 그쵸? 그냥 갑자기 만나가지고 무슨 뭐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이제 무슨 뭐 국제기구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계속 이제 같이 지지고 볶고 협력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 제가 뭐를 원하는지 빠삭하게 알지. 그런 상태에서 강자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강자의 뜻을 스스로 헤아려 가지고 선택을 갖다 하게 만드는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권력의 작동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서로 뭐 수십 년 동안 동맹을 갖다 53년부터 한미 상호방위 조약 맺어가지고 1953년부터 지금까지 한미 동맹이잖아. 뭐 빠삭하게 알지. 빠삭하게 의도를 알아. 국제연합에서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이제 의제를 놓고 그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미국이 빠졌어. 미국이 우리는 저희 이번에 투표에 빠지겠습니다. 빠져버렸어. 자, 미국이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라든가 외무부 장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질 않았어.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표가 국제연합에 가갖고 표결을 할 때 미국이 빠졌네? 그럼 어때? 미국의 의도를 알지. 미국이 막 우리 멱살 잡고 이렇게 안 해도 미국이 이 의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구나. 그럼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권력이 그렇게 상당히 교묘하게 이 1차원의 그 무식한 그런 이제 그 권력 행사 방식보다는 상당히 교묘한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거보다 더 교묘한 그런 방식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3차원적인 권력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피지배자가 요건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자, 피지배자가 지배자가 원하는 바를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권력입니다. 헐? 피지배자가 지배자가 원하는 바를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권력. 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는 너를 따를래 하게 만드는 권력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자, 이게 주로 가능한 건 주로 어떤 식이냐면은 주로 정체성에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체성. 자,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앞으로 국제정치 교재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 이걸 여러분이 제일 쉽게 이해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체성은 말이에요. 자신을 자신으로서 이해하는 기준, 근거, 나를 나로 이해하는 근거가 정체성입니다. 김성현, 당신 누구야? 나의 정체성을 물어봤어. 나는 저 한국인인데요. 나는 나의 정체성을 뭘로 삼은 거예요? 국적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아가지고 대답을 한 겁니다. 당신 누구야? 또 누가 다른 사람이 물어봤어. 저는 그 남자인데요. 이건 바로 뭐 성정체성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내가 누군가를 정의한 겁니다. 정체성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가를 갖다가 이제
그 판단하는 그 근거를 갖다 제공해 주는 게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자, 정체성에 영향을 미쳐서 비지배자가 원하는 거를 피지배자가 원하게 만든다. 너하고 나하고 서로 정체성이 전혀 다르면은 어때? 선호가 일치하지 않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제가 좋아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뭐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가 돼 버리니까 서로 좋아하는 선호가 일치가 안 돼. 예. 근데 만약에 어떤 힘이 센 애가 말이야. 이제 뭐야 그 어떤 이념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문화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 갖고 나의 의식을 지배하고 나의 의식에 침투해 들어와. 그래서 결과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예. 내가 지배자인 내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피지배자, 그러니까 힘이 없는 애가 그래 맞아. 그게 진짜 옳은 거지. 그래 맞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러니까 지배자가 원하는 것들, 지배자의 정체성을 피지배자가 수용을 하게 될 때, 그쵸? 그때는 어때? 지배자가 원하는 바를 피지배자가 원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식의 지배 방법은 주로 어떤 표준 같은 것들을 장악함으로써 누가 강자가 표준을 갖다 장악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어요. 표준이라고 하는 건 뭐야?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기준을 갖다 이제 그 만드는 거지. 그쵸? 예를 들어 인권 스탠다드, 환경 스탠다드, 기술 표준 이런 것들을 강자가 자기의 규칙으로 딱 정립을 해버려. 정립을 해버리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뭐야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던 그런 애들이 에이씨 막 이제 막 저항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누구 좋으라고 이런 규칙을 만들어 너네 좋으라고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씩 둘씩 그 표준을 갖다가 이제 수용을 갖다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엔 뭐가 돼버려? 이 표준이 하나의 루틴처럼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 하나의 상식이 돼버리는 거야, 상식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표준을 따르지 않는 애가 오히려 이상한 애처럼 간주돼 버리게 되고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표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장악함으로써 지배자의 표준으로 만들므로써 벌어지는 그런 이제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소프트 파워 얘기했죠? 조셉 나이가 퀴즈 한번 내볼게. 조셉 나이가 얘기한 소프트 파워는 주로 여기서 작용할까요? 2차원, 3차원에서 작용할까요? 예, 당연히 2차원, 3차원적인 그런 이제 그 권력의 행사 방식과 연결되는 게 소프트 파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드 파워는 주로 이 1차원적인 지배 이걸 갖다 이제 여기에 활용되는 게 하드 파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권력에 대한 이야기는 꼭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 자, 특히 소프트 파워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도 여러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내친 김에 자, 최근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오바마 행정부, 그러니까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이후부터는 자 이제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썼던 개념이고 또 조셉 나이가 아까 얘기한 소프트 파워 얘기한 나이가 오바마 정부 때 또 이제 그 추가한 그런 이제 개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스마트 파워 개념입니다. 스마트 파워. 예, 뭐 간단한 개념이에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적절하게 혼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스마트 파워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 같은 나라, 실제로 이제 그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재균형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중국을 갖다 포위하는 그런 이제 정책에 나서고 그 기조가 지금까지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데, 자, 포위를 갖다 할 때 군사적으로만 막 포위를 갖다 하고 그 중국을 갖다 압박할 거야. 이랬다가는 엄청나게 중국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하고 실제로 잘못하면은 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죠. 그렇죠? 중국을 갖다 봉쇄하는 방법이 군사적인 봉쇄만으로는 안 돼. 때로는 협력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벌여야 된단 말이지. 현대 정치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프트 파워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합니다. 중국한테 야, 너네 이제 저기 WTO 같은 세계 무역기구 같은 그 규칙을 좀 지켜. 표준을 지키라는 얘기지. 자유무역의 표준을. 예, 그리고 너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인류의 단일한 가치를 중국 너네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인권 같은 거 갖다 가지고 중국한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그쵸? 또 어때? 예, TPP.
뭐 트럼프 때문에 물 건너갔다가 바이든 이후에 뭐 다른 이름으로 좀 부활하고 있습니다만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름 되게 길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일종의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지역의 그 FTA예요.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건데,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맹 국가들을 갖다 경제적으로 일종의 경제 동맹을 만드는 거지. 중국 쏙 빼놓고. 그래가지고 FTA를 갖다 체결을 갖다 자유무역을 체결을 해가지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 요거는 어때? 소프트한 방법이지. 그래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스마트 파워라고 부르는, 예, 이런 이제 그 것들이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나이에 의해서 스마트 파워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3페이지 마지막 문단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동질적인 측면 얘기를 하면서, 첫째,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하나가 공의 권력의 획득, 유지, 강화와 연관된 활동입니다. 저희 권력이 뭐냐? 지금 우리가 긴 논의를 했어요. 또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물리적 수단이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 물리적 수단을 갖다 국제 정치에서는 주로 하드 파워로 개념화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국제 정치 영역에서 물리적 힘의 사용은 전쟁으로 귀결될 수 있고, 국내 정치 차원에서는 무력에 의한 쿠데타나 혁명도 흔히 발생합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권력의 수단이 꼭 이렇게 물리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얘기했고요. 둘째는 정치 주체로서의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내 정치고 국제 정치고 간에 국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국가의 역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국가는 적극적이고 항구적이고 직접적인 주체이고, 개인과 다른 정치적 결사체나 집단 등은 부분적, 일시적, 간접적인 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정치건 국제 정치건 결국 어때? 국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국가를 중심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치는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게 누가 한 얘기야?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튼이라고 하는 학자가 되게 오래전에 한 얘기, 1950년대에 했던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을 갖다 좀 더 풀어서 내가 한번 써볼게. 정치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네, 여기 옆에다 이 말의 의미를 갖다 여러분 한번 풀어서 써보세요. 정치는 괄호 열고 사회를 위해 괄호 닫고, 정치는 사회를 위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그거야 그거.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정치는 사회를 위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인 기능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정치다. 정치의 기능이다. 가치의 권위적 배분은 뭔데? 아니 여러분 봐봐. 사회적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어때?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놓고 경합을 벌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제대로 다 모두에게 100% 공급될 수 있으면 갈등이 생기겠어요? 갈등은 안 생기지. 그럼 정치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어때?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희소하잖아. 정신적 자원, 그다음 물질적 자원 다 희소하단 말이지. 희소한 자원을 놓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때 정치는 어때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원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다 수행하는 거. 그럼으로써 뭐를 얻는가? 갈등을 줄여주는, 그렇죠? 그런 이제 역할을 갖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권위적인 분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권위적인 분배. 네. 자, 이렇게 가치를 갖다가 이제 그 정치라고 하는 기능이 가치를 갖다가 적재적소에 배분을 갖다 하려고 하는데, 예. 자,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위는 여러분 당연히 이제 권력도 바탕에 깔려 있지만 정당하게 행사되는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한 권력, 정당성의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갖다 하는 권력이 바로 권위입니다. 피지배자들의 대다수가 동의를 갖다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힘을 갖다 우리가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 자,
자, 그런 식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어때? 적재적소의 가치를 배분해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정치라고 불리는 기능이다. 이 얘기예요. 정치는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란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정치를 개념화한 데이비드 이스튼의 언명을 국제 정치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국제 정치도 결국은 정치니까 정치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국제 정치란 국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권위에 입각해서 분배하는 행위를 갖다가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나 정치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똑같이 작용한다. 이 얘기죠. 자, 이 문제는 통상적으로 자기보전, 국가안보, 사활적 이익 등의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이게 뭐 자기보전, 국가안보, 사활적 이익, 이게 바로 뭐 국가들이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거죠. 이러한 가치의 분배는 국제정치에서는 공정성보다는 힘의 논리에 따른 임의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국내 정치보다 국제 정치는 어때요? 예, 이런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제 그 가치 배분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국내 정치보다 강하죠. 국제 정치가. 국내 정치는 적어도 어때? 예, 물론 100% 공정하지 않아. 그런 정치가 어딨어. 그쵸? 하지만 어때? 어느 정도 공정한 그런 룰이라든가 규칙에 따라서 가치의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국제 정치도 똑같이 가치의 배분을 하는데 여기서 같은데 국제 정치는 어때? 주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든가 정당성 같은 것들이 국내 정치보다는 상당히 약할 수가 있는 게 국제 정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국제 정치의 실제에 있어서는 국내의 정치 사회와는 달리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있다고 해도 국내 정치에서처럼 사회를 위한 권위적 배분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는 국제사회에 있어 희소자원이 힘의 격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국가를 경계로 하여 그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 현상,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국가 영역의 바깥으로 지칭되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정치 현상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자,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우리 다시 합시다. 지금 벌써 1시간 10분이 됐네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